뉴라이트에 이용훈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그 사람은 책에 썼으니까 그대로 말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용훈 씨. 거기에 제가 많이 또 비판했거든요. 톡도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톡도가 한국연도라는 증거가 없다. 전혀 없고요. 이쪽이죠. 신민지 근대화론. 자, 물론 신민지에서 근대화가 되었다. 이런 것은 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떤 목적으로 근대화가 되었고 그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부분이죠. 자, 한국 뉴라이트의 사상의 특징 먼저 반공이다. 네. 반북한 반침극이다. 현재로 말하면요. 그리고 친미다. 그리고 플러스 친일. 이게 확실하게 특히 이번에 정권에서 표명화가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이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에 폭도에 가셔가지고요. 그래서 완전히 일본하고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있어서 이명박 정권 때는 그 배경에는 뉴라이트가 있었지만 그러나 뉴라이트라고 해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친일적인 세력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앞에 나서지는 않았다. 당시는요. 지금은 나섰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한국 자유회의라든가 자유대한연대라든가요. 한국에서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트루스포럼이라든가 바로 이런 분들이 뉴라이트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일본 논리를 차용해온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기본은요, 근대화라는 것을 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대화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근대화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희생당했다.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이 역사의 진화, 역사의 침보 이렇게 가야 된다. 근데 역사는 그런 식으로 침보하기 때문에 발전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 희생자에 대해서 인권이라든가 그러한 면으로 아주 절대시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권윤리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요, 역사의 진보를 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양화가 진보다. 말하자면. 네, 서양의 선진국처럼 되어가는 것이 역사의 진보, 역사의 진화.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진화론, 사회적 진화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거는 공산주의에도 있습니다. 기타, 여러 면에서 그러한 진화론적인 것.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도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내 사회가, 역사가 진화하는 그러한 진화론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이자 절대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한 진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사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희생되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게 뉴라이트의 기본적인 사상. 그러니까 이춘식 할아버지 104세잖아요. 양금덕 할머니. 지금도 이분들은 제3자 변제 반식에 반대하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네, 그러나 지금 윤 정권은
콘탁금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콘탁소에 돈을 맡겨버리면 이게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다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 법원에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지금 그 제동을 걸었는데 아직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뉴라이트의 논리는, 뉴라이트 사람들은 원래 마르크스주의자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소련의 붕괴로 전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자신으로 돌아보면 아시다시피 뭔가 깊이 연구했다. 그러면 거기서 전향한다고 해도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깊이 공부한 부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렇죠? 다른 것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완전히 바뀐다면 모를까. 그러나 한번 열심히 믿었던 것은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공부해도 앞에 깊이 믿었던 것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정이 되는 것 뿐입니다. 완전히 수정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뉴라이트의 논리는 유물사관이라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마르크스 엥겔스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그 공산주의의 논리가 있어요. 그거는 봉건사회가 혁명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주의 사회가 된다. 이거는 플로레타리아 독재 사회다. 바로 이게 소련이었어요. 이게 소련. 네. 그 다음 소련이 사회주의 사회. 네, 보통 사회주의가 아니라 플로레타리아가 독재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이 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 이거는 지상의 총무계예요. 네, 무계급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공산주의 마르크스 엥겔스의 기본적인 역사의 발전입니다. 자, 그런데 소련이 붕괴돼가지고 이거 망해버렸어. 네, 이거 후퇴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쪽에 가지도 않게 됐어. 공산주의라는 게 이제 공산주의 세계라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총극이 지상에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신이 없는 것뿐이에요. 네. 아주 평등하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막 이런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다 망해버렸어. 그러나 이거 쭉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 방식이 그대로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가 남았냐? 여기까지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그래서 조선왕조, 총근대 사회. 조선왕조는 봉건사회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선왕조 이전에 그 백제라든가 신라라든가 그때 봉건사회였다. 막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조선왕조는 그 봉건사회 다음에 그러니까 자유주 이쪽에 근대사회의 전탕의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회도 변화를 했어요. 이거는 혁명에 의해서 사실 어떤 사회가 현재의 일제강점기, 강복 후에 한국 자본주의 사회, 근대사회로 변화한 것입니다. 발전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원래 마르크스 엥겔스의 유물사관에서 사실 가져온 것입니다. 결국은 일제에 의한 근대화를 그래서 강조하게 되죠. 공업화, 근대법 제정, 교육제도 정비, 근대도시 건설, 자본주의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만 강조하고 아래를 무시합니다. 이게 변화하는 것이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체의 침략을 견시하게 됩니다. 간제표합이라든가 당하고 논지함으로 스탈이라든가 약탈 행위 이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 탄압이라든가 자비로적 교육제도, 잔식개명, 노무자, 위안부, 간제동원, 신병제 실시, 기타 많은 이런 것이 발전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다 무시됩니다. 이게 현재 뉴라이트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초는 마르크스주의 쪽에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마르크스의 그러한 사상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마르크스 앵겔스 전집 속에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많이 발견됐어요. 이번에 제가 좀 알아봤어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전집 속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인간을 품이 없고 발동적이지 않은 수동적 존재로 만든 한평 논천사회가요, 인간에게 난폭하고 맹목적이고 끝없는 파괴력을 부여한다. 아주 논천사회, 청근대적인 논천사회, 아주 나쁜 사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이영훈 씨가 말한 천적사회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네, 이웃에 대해서 되게 폭력적이래요. 이 천적사회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아, 역시 이영훈 씨는 원래 권사주의 믿었구나. 라는 거, 나타나 있어. 그리고, 이게 마르크스의 이야기예요. 논천사회는 인간을 자연에 예속시켰다. 그리고 스스로 발전하는 사회 형태를 전혀 변화하지 않는 자연적 운명으로 바꾸고 타락한 자연 숭배를 낳았다.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결국은 자연을 숭배했다. 이거는 샤머니즘으로 말하거든요. 샤머니즘이라는 거, 자연 숭배죠. 일본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자연을 그냥 신으로 숭배하는 거. 같은 이야기를 이영훈 씨도 반이륙 전적주의라는 책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로 비슷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게 일본말로 되어 있는 마르크스 앵겔스 전집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요, 논천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논천사회는 파괴시켜야 된대, 마르크스는. 이거 파괴시키고 근대화시켜야 된대. 자, 논천사회는 인간 존신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좁은 범위에 가둬놓고, 인간 존신은 미신을 다루는 도구로, 전설적인 습관의 노예로 만들었다. 인간 존신으로부터 모든 은대함과 역사적 에너지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논천사회, 총근대사회는 사람의 발전, 사회의 발전을 조회시킨다. 이거 파괴시켜야 된다. 누가 파괴했냐? 제국주의다. 여기까지 제국주의를 더 옹호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 혁명, 이것은 식민지화를 말합니다. 제국주의가 그러한 논천사회가 많은 나라를 식민지화한 거, 이것을 근저합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논리거든요. 이 혁명, 식민지화는 마치 지진이 파괴하는 가옥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망하게 만드는 인간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지진처럼 식민지화를 해가지고 식민지화로 인해서 식민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망한다. 그거는 지진이 사람을 망하게 한 거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근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랐어요. 마르크스주의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당시 있었던 소양파가 바로 사회의 발전이다. 라는 사회의 발전론. 이거하고 마르크스주의가 거의 역시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회 발전론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냐? 유기르준이거든요. 유기르준 아세요? 예, 유기르준. 예. 유기르준은 일본에 가서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의 지도를 받았어요. 후쿠자와 유키치가 문명개화론자. 그 문명개화라는 무슨 개화는 소양화다. 역시 소양의 발전론. 그것을 따라간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였고요. 그 후쿠자와 유키치를 스승으로 모신 사람이 유기르준이었습니다. 그거는 한국에서 많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일본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모스 박사라는 미국 사람을 스승으로 모셨다. 그 이야기만 해요. 그러나 사실 후쿠자와 유키치 집에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 유기르준. 저는 그 부분은 그 석사 때 많이 연구를 한 부분이라서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 발전론, 그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회 발전론도 그러니까 조선 같은 그 반문명 사회는 일본이 들어가서 문명화시켜야 된다. 이게 식민지화를 말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식민지화라든가 그 속국화 이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였어요. 네, 유기르준은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조선 사람이니까. 그래도 영향 많이 받았어요. 자, 그 다음 마르크스가 또 이렇게 말해요. 영국이 중국을 무력 침략함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명세계로부터의 야만적 편의는 무너졌다. 그러니까 영국이 중국을 침략하는 것을 긍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네. 자, 영국은 인도에서 두 가지 사명을 다해야 한다. 이것도 마르크스의 말이에요. 자, 하나는 파괴적인 사명이다. 인도를 파괴해야 된대. 네. 또 하나는 창조적인 사명이다. 즉, 그 아시아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 망하게 해야 돼. 그리고 아시아의 소극적 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게. 그러니까 아시아를 망하게 하는 제국주의는 옳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목표는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그러한 총근대 사회는 그러나 그 마르크스는 영국을 모델을 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고쳐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세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식민지를 만드는 것, 그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었거든요. 영국의 간섭은 인도의 작은 판야만, 판문명의 가족 공동체의 경제 기반을 파괴하여 공동체를 해체했다. 그것으로 아시아에서의 과거 최대 및 유익한 사회혁명이 일어났다. 유일한. 이것도 반일 전력주의 안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말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가 종족 공동체. 이영훈 씨가 쓴 반일 전력주의. 거기 제가 아까 그 책 속에서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게 마르크스 전집에 마르크스의 말로 그대로 있으니까 상당히 놀랐어요. 저로서는. 자, 결국은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뉴라이트는 원래는 마르크스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를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인권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발전론만 간주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도 그런 게 강했고요. 아까 후쿠자와 유키치의 논리라든가 그런 것을 일본 제국주의는 다 수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친일 쪽하고도
통하는 논리가 돼가지고 간제징용 그리고 위안부라든가 총근대적인 사회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게 파쇼하고 통하는 개념이다. 파쇼라는 것은 나치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사회가 발전하는데 약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발전하는데 이바지 못하는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뭐 당연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파쇼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나치라든가 무소리니의 파시즘인데 공산주의도 파시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을 뉴라이트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같은 한국 사회가 수용하면 절대 안 되는 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친일 뉴라이트 세력이라는 것은 결국 친일 뉴파쇼 세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뉴라이트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한 극과 파괴 친일 뉴파쇼 세력이다.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거기 공산 존재주의 세력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잘 모르고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러한 공산주의도 자본가가 원숭이다라고 해서 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절대 악으로서의 악마를 설정한 사상 모두 문제가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한국은 어떤 이념의 나라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해도 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절대적인 악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국가의 방향성이라든가 기본적인 보편적인 이념, 헌법의 이념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2001년,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도 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입니다. 2001년 일본의 극우 세력이 한국의 뉴라이트를 지원하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2002년이에요. 그때 일본의 극우의 사쿠라이 요시코 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후르타 히로시 이런 사람들이 대담을 합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책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는 노무현 시대니까 2006년 노무현 같은 정권이 다시 한번 한국에 들어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요새 신원식 장관이 후보가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어떤 대담에서 말하잖아요. 첫 번째 안마는 노무현이었다. 네. 두 번째 안마는 문재인이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의 모가지를 뭐 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일본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사람의 정권이 다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대담을 해요. 네, 그때 2006년에 이거 네, 말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을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당시 한나라당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이야기를 해요. 한나라당은 결국은 대북 정책에서 민주당하고
결국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 마지막은 병과 동기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거 병과 동기가 안 된대요. 일본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북한은 망해야 되고, 예, 북한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 중국을 망하게 만들어야 돼. 이거 일본 극우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남북까지 하나가 된다. 병과 동기를 이거 결국은 한나라당 지금 말하면 국민의힘도 똑같다. 그러니까 안 된다. 네,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면 뉴라이트는 어떠냐? 내가 뉴라이트가 좋다. 왜? 뉴라이트는 원래 좌파였다. 원래 진보였다. 그러니까 진보의 생각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진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일본 극우가 도와주면 이게 남북 동길로 가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닌가라고 해서 뉴라이트를 돕자 결정합니다. 이 대담에서. 이 사람이 일본의 그러한 극우 세력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2006년이에요. 네, 말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인데 2007년이 됐습니다. 그 대선 때에 이명박 정권을 돕기로 뉴라이트가 대거 한국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시도였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 다음 박근혜 정권에서 박근혜 씨는 탄핵당해가지고요. 일본 뉴라이트도 상당히 좌절을 합니다. 좌절을 한 거죠. 근데 또 문재인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악마가 또 나타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노무현 문재인 다음 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일단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어요. 거기에 뉴라이트가 또 대고 듣기 시작했어요. 혹은 지원했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대선에 개입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네, 아무튼 간에 아슬아슬하게 성공했어. 네, 그래서 뉴라이트 정권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친일, 친미, 반공, 이게 그런 식으로 쭉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요. 네, 그러나 일본도 걱정이 있습니다. 뭐냐?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윤석열 정권이 붕괴되어서 새로운 정권이 그러니까 다시 진보가 될 경우는 문제가 더 생길 것이다. 혹은 윤석열 정권이 지지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처럼 독도를 가거나 그러면 끝난다. 지금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요, 일본의 문해춘 주사가 무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일본의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해춘 주사에서 반일 전적주의 책이 다 나옵니다. 일본에서. 반일 전적주의, 이용지. 반일 전적주의와의 투쟁. 이게 다 문해춘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돈을 얼마든지 쓸 수 있대요. 그런 식으로 이거 위안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어떤 사람이 빨간 수요일 한국에서 냈거든요. 빨간 수요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요 집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김병헌이라는 사람인데요. 거기 수요 집회 반대 집회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네, 저를 또 이 책 속에서 명예훼손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책이 있거든요. 이거 일본 책. 한국 책은 제가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거 수용됐어요. 한국에서 이거 팔 수 없어. 예.
다시 나오면 다시 해. 제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만 팔리고 있어요. 네. 근데 안 팔려, 일본에서도. 일본에서 안 팔려. 이런 사람들이, 류석준 씨라든가, 일본 극의 이러한 뉴라이트의 또 현재의 테이프로 불리는 시조가 스톰, 한국에서 이러한 2023년 9월 5일에 이러한 그 모임을 많이 합니다. 이우연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영훈 씨의 제자이고요. 아까 이야기한 김병헌 씨, 이게 이 저자이고, 다 이게 나데시코 액션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위안부가 매춘부였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그 여성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요. 그리고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어가지고요.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사사카와 재단. 없어요? 들어봤죠? 사사카 재단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근데 사사카와라는 사람이 A급 총범이었습니다. 그런데 A급 총범이었는데 사형은 면했지만 일단 천치가가 되는 금은 사라졌어요. 천치에 입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 일제강점기에 양귀비라든가 한국에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팔았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A급 총범이 됐어요. 네, 그러나 그 사람은 돈이 있어야만이 일본 극을 살릴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만이 로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일본을 망하게 할 수가 있다. 미국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을 로비하기 위해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을 욕하는 사람들을 더 돈 주고 진위를 바로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시작한 게 뭐냐? 모터보트 견주 사업이에요. 한국에서 경종이라는 게 조금 있기는 해요. 현마, 현융, 도박이죠. 근데 일본에서 모터보트로 하는 견주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곳을 일본에서 만든 사람이 사사카와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일본 국가에 사업소를 내고, 그게 국가가 오케이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딴 거예요. 매일같이 도박을 하니까, 견마 도박이잖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근데 그 돈을 이 사람이 그러한 재단에 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극우의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사사카와 재단. 미국에서는 사사카와 평화 재단. 거기 민주당 출신, 미국 민주당 출신 카타라든가 그런 사람들 다 연루되어 있어. 미국 민주당 돈이 없어. 그러니까 돈 받아. 공화당은 많이 연루되어 있잖아. 돈이 있으니까. 한국에는 특히 연세대가 100억으로 받아요. 네, 거기에 초대 3국장이 아까 류석준 씨. 네, 그게 뉴라이트거든요. 뉴라이트가 거기서 양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카 재단은 한국에서는 입번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표명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소문이 안 좋았어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지금 돈을 주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숨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이 돈으로 많이 운영되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끝도 없이 돈이 나와요. 한국에서 이러한 재단이 필요해.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재단 만들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한반도를 평화로 만들기 위한, 여기 이런 사람들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키고 그것으로 일본이나 미국의 이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어지도록 하는 재단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평화 사업을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 혹은 뭔가 새로운 도박을 만들어도 그렇죠. 그 돈은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돈이 쓰여지면 아주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계속 가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로 하고요. 예, 여기까지로 하고 또 조금 질문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세요? 예. 우리 대학교에 네.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에 윤 대통령이 갔던 개요대학 굉장히 좀 우리 그런 학교로 알고 있는데 일본에 이런 학교들이 많은가요?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나오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예, 그렇죠. 먼저 상당히 우익적인 학교는요, 일본에서 수준이 레벨이 낮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색을 내려고 의파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탁쇼크 대학교라든가 고쿠시칸 대학교는 돈만 내면 갈 수가 있는 대학교예요. 케이오 대학교는 조금 아니에요. 케이오 대학교는 여기서 말하면 연세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찬시자가 후쿠자 유키치였어요. 예. 후쿠자 유키치가 사실상 김옥균을 많이 도와줬고요. 그러나 갑신정변이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이후 조선하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조선과 중국하고 촌나라죠, 당시.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탈아론,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하고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해서 제국시로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후쿠자 유키치였어요. 결국은 그러한 게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자별적인 이야기를 그 이후는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갈 때 와세다 대학교는 여기 고대하고 자매 관계가 있고, 와세다에 가면 당시 일제강점기도 와세다에서는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갔어요. 와세다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나 후쿠자 유키치의 케이오이기 때문에 지금도 케이오 대학교에 가면 상당히 뭔가 조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자별적인 느낌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제 제자도 몇 명 갔는데 돌아오면 좋은 이야기를 안 해요. 케이오 대학교. 그러니까 케이오 대학교는 일단 괜찮은, 일본에서만 보면 괜찮은 대학교 중 하나이지만 한국에서 보면 안 좋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거기에 가서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사람을 진짜 하는 이야기를 하죠. 오카쿠라 텐신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이념적 지주였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전당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진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물론 전혀 몰랐을 거예요. 네. 주변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 주변 사람 다 알으면서 하는 거예요. 뉴라이트니까. 그렇게 해서 일본에게, 훌륭하다. 일제강점기 훌륭하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일본 쪽에서, 윤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한일 관계 개선.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노렸던 거예요. 윤 대통령도요, 후보 시절은 일본이 굉장히 윤 후보를 경외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먼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한 곳은
윤봉길 기념관이었어요. 일본에서 윤봉길이라고 하면 일본의 그거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예요. 테러리스트. 그리고 그냥 테러리스트가 아니에요. 네. 프로덕션 타스에 대한 테러리스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기서 했기 때문에 윤 후보 절대 이 사람 안 된다고 처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8월 15일에 윤 후보는 그 안중근 기념관에 가서 안중근의 그 그림 앞에서 사진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진보 사람들을 그 별을 얻으려고. 그게 또 일본 다 크게 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안 된다. 그거가 또 처음 그랬어요. 그리고 11월에는 이현승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현승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윤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확실하게 사과를 얻어내겠다 약속했어요. 지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에 대해서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이런 뉴라이트에서 지향하는 그런 거를 쫓아가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그런 친일적인 그런 성향이 그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냥 속에서 그걸 드러내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소위 대통령 수업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가 이렇게 주입한 건지, 교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러한 성향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친께서 일본의 극비 유학생 1호니까. 극비 유학생 1호라는 것은 일본이 굉장히 진일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이 혈통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윤 씨의 그 혈통 관계가. 그러나 거기까지 파고드는 사람은 아직 없어요. 네, 그런 것은 있으니까 일본에 대한 약간 좋은 감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또 하나는 역시 아까 한국자유주의 연합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 문재인 노무현 정권은 절대 다시 재연되면 안 된다. 이게 좀 강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일 플러스 그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반문재인 그것을 반북한으로 포장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거기 보수 진영의 다시 재창출 이러한 세력하고 그 진일 뉴라이트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윤 정권 이외에 대안이 없다. 지금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그거 가르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의 윤 대통령은 배후는 그러한 그러니까 반북한 뉴라이트 계열 하고 친일 뉴라이트 계열 이게 합쳐져서 그분의 성향도 좀 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 중에는 종교 세력도 많아요. 사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였지? 지금 굉장히 정권도 그렇고요. 정권은 뭐 자신의 스승이니까 왜 결혼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례를 한 게 정권 아니었나? 아무튼 간에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멘트가 될 수도 있지만 신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윤 대통령의 거의 30만 병원 거기서 갔다라든가 종교 세력은 쉽게
그러니까 판공하고 그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신, 그것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그 문재인이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아주 단락적으로, 금방 되니까, 이거는 판공 기독교는 무조건 그쪽으로 가요. 한국의 기독교 중 30%는 약간 진보계 기독교, 70%는 보수계 기독교. 보수계 기독교는 역시 뭐라 할까, 공산주의라는 거 안 된다. 이것으로 아주 쉽게 6.25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합체가 되어서 윤석열 정권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윤 대통령 자체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념이라는 이야기를 갑자기 안 하게 됐잖아요. 그거는 언제까지 가르지도 모르지만 그거는요 너무 쉽게 바뀌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자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부인분이 그렇게 계속 시키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선생님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보면 특히 독립운동가 중에서 홍범도 장군은 특히 엄청 공격하잖아요. 그런 게 그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예. 그러니까 특히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하나의 뭔가 관련성 있는 사람을 모두 배척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그러니까 반공 뉴라이트인데요. 또 하나가 친일 뉴라이트. 그래서 일본하고 싸운 사람은 다 일본하고 함께 싸워야 되니까 일본하고 싸운 사람 홍범도도 그렇고요. 다 배척해야 돼. 결국은 예를 들면 이영훈 씨라든가 말합니다. 이영훈 씨가 여러 곳에서 말한 것은 김구도 테러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일본하고 싸운 사람을 모두 치우려고. 그러니까 이순신도 치우려고. 예, 이게 역사를 완전히 1945년 이종하고 이후로 나눠서 대한민국은 1948년에 만들어졌다. 그 이전의 역사를 치우면서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후에 48년 이후의 역사를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화문에 있는 이순신이나 거기 세종대왕의 돈상이 아니라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혹은 백선엽 장군의 돈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나 한국 분들은 그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거는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게 있어요. 특히 마르크스 레닌주의인데요. 이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 층에는 전쟁을 이용하여서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정권을 다루치한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정권을 금방 대선이 있으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렇잖아요. 사실상 현재는. 그런데 그때 전쟁을 일으켰어. 완전히 총을 이게 지금 말하면 진보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승만 때도 6.25 때 많이 민주당 사람들을 체포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용한다. 그때 나라가 이기지 않아도 된대요. 이게 특히 레닌주의.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뉴라이트들은 공산주의를 배웠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몰라도 약간 전쟁 좀 이용할 수 없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은 레닌이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것을 일본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사람이 그러한 이야기를 썼어요. 제가 좀 놀랐어요. 그거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조금 오프 더 옵 더 레코드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이 말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없으세요? 뉴라이트 사관이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 아이들 세대에 가면은 이 지금 진화하는 세력이 씩 넓어지는 저층세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것은요. 그러니까 자, 뉴라이트에 대해서 용어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용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라이트 사람들은 연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도 연구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뉴라이트는 좀 이상하고 안 된다. 그 정도로 끝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라이트라는 사상이 침투되기 쉬운 환경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사카 재단 같은 재단이 있으면 돈을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연구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 자체를 지금 국가가 그런 연구 자금도 안 주니까 오히려 반대 뉴라이트에 돈을 주잖아요. 그래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간의 그러한 재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사사카 재단은 민간 재단이에요. 극우라고 하지만. 그래서 물론 일본은 쭉 자민당이지만 그래도 민주당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민간의 재단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뉴라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뭐 말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이거예요.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에, 이것도 약간 옵사 레코드가 좋은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에 일본을.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책 CF도 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영훈이라든지 뭐 이우연이라든지 뭐 류석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이 너희들의 패턴은 정말 잘못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선생님이 반박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 사람들이 재반박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같이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들은요, 논리적으로는 잘 못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세종대 앞에 와가지고 시위를 했어요. 아까 김병헌이라는 사람이 시위해가지고, 호사카 교수는 한일 간으로 이간질을 했다. 그러니까 호사카는 한국에서 떠나라라고 해서 2020년에 그달을 했고, 요새 2023년 올해도 와가지고 3, 4월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세종대 정문 앞에서 시위를 했어요. 네, 제 몸값을 올려줬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시위를 해서 좀 고통을 주겠다, 이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놈들의 책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오히려 그 책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영훈 씨는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또 독도는 옷만 진짜이니까, 독도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고 아까 이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이의원은 제가 SNS로 논쟁했어요. 그 사람하고. SNS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그때 대등한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 그러니까 제가 아닌 곳을 내놨어. 아니 일본인이 가장 돈이 많고 그 다음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 중국 사람 이러한 그 가격표가 있어요. 임금표가 있어. 그거 내놓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SNS로 그냥 페이스북으로 했어요. 그 사람 들어왔으니까. 예. 근데 했는데 그 사람 일본인이 이렇게 이게 한국에서의 한국 내에서의 그러한 가격표였어요. 그 임금표예요. 그 사람 말했어요. 일본 사람이 가장 높은 곳은 그 돈이 가장 많은 곳은 일본에서 왔으니까 그냥 더 조금 준 거다. 근데 제가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 중국 사람이 왜 이렇게 가장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거냐? 중국에서 왔으니까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돼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SNS에 제가 또 들어가서 답을 하라고. 근데 그 사람 패배했어 그때. 패배해가지고 그때 드라마가 있어 그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절대 뭔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김병헌이라는 사람을 또 내세웠어요. 김병헌이 그 위안부 쪽에니까 그 사람은 간제징용. 그러나 김병헌은 재판에서 저에게 계속 패배하고 있어요. 재판에서. 지금도 하나 재판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 계속 패배해서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저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 카톡 대문사진을 보면 그 일본 만화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세대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독립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나 이제 국가 이제 그 나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존경심이나 그리고 일본 하면 우선 반감부터 딱 올라오는 게 딱 이렇게 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 문화로 이 문화가 만화 문화로 들어오다 보니까 참 이거를 우선은 반감부터 드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좀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게 되게 멀게만 느껴지고 그렇죠. 남의 나라고 이렇게 네네네. 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일단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리하게 뭔가 하기는 어려운 세대가 됐어요. 근데 그러나 지금 예를 들면 K-팝이라든가 한류를 너무 좋아하는 일본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안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중 일부는 또 일제 강점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래서 일본 전체라기보다 일부 한국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또 깊이 역사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좀 일부가 좀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조금 공부를 잘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호적인 자세인데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자신을 조금 공부시키고 있어야 돼. 예를 들면 한국을 일본은 근대화시킨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 근대화시켰는데 그때는 한반도에 있는 한국 사람을 모두 거기 만주에 보내고 여기에 일본 사람을 완전히 데려올 처음 목표가 있었거든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고요. 네, 그런 것은 제가 그 부분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일본인을 위한 근대화였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당시 한국에 금이학교라는 거 있었잖아요. 금이학교는
조선인도 이러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조선인하고 일본인이 가는 금이학교는 기본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이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연구했으니까 아는 것인데 마지막은 하나가 된 부분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조선인이 주로 가는 90%는 조선인, 90%는 일본인, 그러한 금민학교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는 데는 고급으로 그러니까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공부를 시켰고, 그리고 기계를 만지는 것도 고급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교육을 했어요. 그러나 조선인만 그 교육을 한 금이학교에서는 아직 그 노동자한테도 그 하급의 노동만 할 수 있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야.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하면 그 일제강점기가 끝났잖아요. 일본인들의 그러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 돌아갔어, 일본에. 예.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기계를 만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최급빈급,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나라가 돼버린 거야. 일제강점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 경제 성장의 수준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북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일본인들이 사라져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못했던 거야. 기본적으로. 일부의 일본인들이 남았다라고 해도요, 그러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남았던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사람들은요, 그냥 도지에서 돈이 있거나 사업으로 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한 일본인들이 남긴 여러 가지 기계도 6.25 때 거의 다 파괴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그런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라든가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자별적인 교육이었다라는 거, 교육시켜진 거 아니냐, 어마어마한 자별 교육이었어요. 그것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이 제 박사 논문의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서, 네, 예. 친일파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아요. 특히 이승만이 친일파를 활용했어. 사실은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이제 공산주의가 문제다라고 해서 북한이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러시아가 문제다. 그래서 친일파를 활용한 거죠. 너희들은 친일파였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그거 들은 거예요. 친일파였기 때문에 이승만이 구세주가 됐다. 아까 이야기죠.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지. 이승만은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친일파를 너무나 활용해가지고 그 이후에 한국이라는 사회에 친일파라는 그러한 흔적을 굉장히 남기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강의가 이념 이야기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념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는가 네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일본이 탈아를 외치면서 이 조선반도를 강제 식민 지배할 때도 문명화, 지금도 그래, 문명 또는 근대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또 한국의 자생적인 또는 어떤 숙주에 의해서 재배되고 있는 세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참 가슴이 아픈데요. 이념이 아닌, 선생님은 지금 이념에 대해 이 잘못된 세계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아주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조금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저는 결국은 그 인간 그리고 생명 이 이야기가 우리 정서에 한국인의 정서에 또는 일본인들 중에도 그 그런 사람도 있죠. 계몽을 넘어서서 예, 예. 각성된 시민들은 예. 그러니까 그때는 문명화된 시민은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필요한다고 보는 것이 각성된 시민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양쪽의 각성된 시민들이 결국은 이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아시아가 너무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땅도 맞아요. 그렇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부분도 좀 포함해서 예. 말씀을 좀 앞으로도 좀 해주시고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그렇습니다. 깊은 네. 그 애정,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그 산조를 치거나 죽이거나 예,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러한 평화 사상으로 예, 가야 되는 곳이다. 라는 부분은 좀 더 철학적으로 예,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네네. 뿐만 아니라 이제 후쿠시마나 이런 문제를 보면 결국은 생명 사상이라고 하는 게 일본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 동학이나 뭐 홍익 이념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익 인간으로부터 동학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정서와 사상 속에는 아주 뿌리 깊게 있거든요. 있어요. 일본은 네. 없어요. 아 예. 예. 그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식민 지배를 사상적으로 해줄 필요가 맞아요. 그러니까 동학이라든가 네. 이러한 부분은 한국이 정말 진보적이에요. 예. 잘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좀 더 일본의 그러한 그 신화의 세계로부터 침략적이에요. 아, 이거 제가 알기 때문에 일본이 좀 처음부터 그 한국은 그러니까 단군 예. 신화 예. 뭐 신화라고 뭐 하는 것은 좀 싫었다는 분들도 있지만 단군 그러니까 황응이라든가 이러한 사상 자체가 홍익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처음부터 평화예요. 예. 싸우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이게 신의 그 손자가 진무라고 해서 조대 천왕이 됩니다. 일왕. 이 진무는 휴슈에서 쭉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가지고 나라 교토 거기에 토읍을 정하는데 역시 거기에 이민족들이 있었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하고. 네, 그러나 이스라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그때 그 이민족들 다 사실상 그때 토벌을 했을 텐데 신화에 남아있는 이야기는 그 진무의 그 위에서 하늘에서 칼이 내려와요. 쫙 칼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만화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거예요. 하늘의 신이 칼을 그냥 하사하는 거예요. 진무 일왕에게. 근데 그 칼을 거기 호족들이 거기 땅에 있었던 호족들이 파요. 그런데 너무 빛이 나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다 굴복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이게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칼이라는 그렇죠. 칼로 도벌했다. 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력의 정당성. 네네네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기타 그런 무력을 뭐라 할까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홍익 인간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일본의 신화 자체가. 네. 그 오염수를 버리는 일은 뭐 그 신화적으로 볼 때도 아무 문제가 없구만요. 오염수는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아직은 뭔가 수치가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진짜 괜찮은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게 탱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기준치 이하가 되어 있는 탱크는 일본 말로는 30%, 나머지 70%는 기준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아르프스로 돌리고 기준치 이하로 만들고 있대요. 그런데 2달 전에도 70%였어요. 요새 다시 봤어요. 다시 70%. 아르프스로 몇 번 해도 그대로예요. 근데 굉장히 그 기준치, 그러니까 뭐 1000배, 10,000배 넘는 데가 더 10% 정도 있어요. 예, 이곳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것을 평현수로 해가지고 다른 바다로 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폐의 평현수에 실어가지고 다른 해역에 보내는 가능성이 있다. 야만입니다. 그런 네. 걸 야만이라고 부르는. 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속담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냄새 나는 곳에는 뚜껑을 덮으면 된다. 이게 완전한 해결이 아니거든요. 위생을 그렇게 보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는 그런 속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냄새 나는 곳에는 뚜껑으로 덮어라. 기타 뭐 속담만 봐도 한일 간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 제가 일본 출신이니까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이거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본은 사무라이 사회였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면 특히 일본 남자에게는 7명의 적이 금방 나타난다. 그런 게 없죠, 한국에. 밖에 나가면 그 남자에게는 7명의 적이 있다. 이거는 사무라이 사회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는. 일본인들 그러니까 솔직한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주변에 적이 많다. 그런 거. 한국은 모든 이야기를.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20% 30%는 비밀을 지키는 게 이게 허용되어 있는 사회가 일본 사회. 아주 좋은. 예, 그래서 저희 되게 열정인데 그 독도 논문나무라 왜냐면 제사가 있어서 차가 있으신데 그렇죠. 식사를 하시고 가실 수 있어서 그하고 대신 밥 먹으면서 이렇게 그 독도 그 논문 끝나시고 나면 한 번 더 모시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저희가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 되면 한 번 더 그 일본의 좋은 문화도 좀 배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쁘게 그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 괜찮은 문화도 있어요. 예를 들면 거기 속마음하고 그 콧 이야기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좋잖아요. 한국에서는 그 거짓말쟁이처럼. 그러나 그 부분이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약간 다른 철학이 있어요. 한국은 너무나 다 말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싸움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일본은 그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유를 남기기 위해서 좀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보류하는 문화, 그렇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서로 배우면 좋은 부분들이 네. 없잖아요. 있죠. 시간이 많이 짧아서 다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님 제가 할 때 이제 취출을 하시는 데가 진보 이런 프로그램 많이 출연하시고 이래가지고 몇몇 분들이 약간 우려가 있으셨는데요. 저희는 그냥 사실은 역사 쪽으로 갔고 그 일본에 대한 이해도 사실 저희가 벤처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소통하면서 해야 저희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점에 대한 부분에 수정을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것 때문에 이 전체를 전부 다 나쁜 사람으로 존재 자체를 나쁘게 보는 건 또 저희 쪽에도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긴 시간 정말 그리고 너무나 재밌게 조금 아마를 받아봐야 되는데